오늘 저희 콘크리트 2021년 1학기 첫 세미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미리 공지된 것과 같이 이제 저희 세미나를 진행하고 30분간 휴식을 가진 뒤 개인 프로젝트를 소개한 뒤 그리고 콘텐츠 제작 방향 회의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세미나를 진행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김예진, 이채연, 박윤철입니다. 저희는 MZ세대가 알려주는 트렌드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과 그 이전의 트렌드 흐름과 2020년 트렌드, 그리고 2021년 트렌드에 대한 소개와 예측을 진행하며 세미나를 진행하려 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트렌드는 바로 2019년과 그 이전의 트렌드입니다. 본격적으로 2020년 트렌드로 넘어가기 전에 그 이전의 트렌드의 흐름과 발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감정 대리인, 컨셉을 연출하라, 세포마켓, 뉴트로입니다. 가장 먼저 감정 대리인, 내 마음을 잘 부탁해입니다. 혹시 감정 대리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무언가를 대신해준다는 건 알겠는데 감정을 대신해준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인지 아마 바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 대리인이란 말 그대로 감정을 대리해주는 사람, 상품, 서비스를 지칭하는 신조어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요. 인기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전지적 참견 시점을 볼 때 웃어야 할 시점에서 더 크게 웃어주고 자막으로 공감해주고 적절한 순간에 반응을 해주는 패널을 보며 통쾌했던 경험이 있나요? 하트 시그널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설렜던 적 있지 않나요? 이처럼 내가 느끼고 싶은 감정, 느끼는 감정을 대신 느껴주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엿볼 수 있도록 하는 예능 프로그램의 패널이 바로 감정 대리인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타인의 사연에 이입해 대리해소하는 것이죠. 감정 대리인의 등장 배경은 아주 다양합니다. 기존의 대리만족이라는 개념이 디지털 시대 이후 확장되며 전문적으로 자리 잡힌 건데요. 대리만족의 개념을 넘어 대행인, 대변인, 관리인의 형태로 진화하게 된 것입니다. 클릭만 하면 집 앞으로 택배가 도착하고 맛집이 배달되는 시대, 구구절절 메신저로 긴 말할 필요 없이 적절한 이모티콘 하나 툭 날려주면 되는 시대. 이처럼 모든 것을 디지털로 해소하는 시대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도 자신보다 더 잘해줄 수 있는 매체를 사용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메신저에서 사용하는 이모티콘은 약 20억 개에 달하고 대신 욕해주고 화내주는 페이지와 예능도 등장할 정도로 우리는 감정 대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컨셉을 연출하라입니다. 여러분 모두 카카오 프렌즈와 라인 프렌즈 이모티콘 한 번쯤 사용해본 적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넘겨주세요. 하지만 이모티콘에서 나아가서 굿즈를 구매해본 경험 있는 분 계신가요? 네, 아마 꽤 많은 분들이 구매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카카오 프렌즈와 라인 프렌즈 모두 메신저에서 나아가서 캐릭터라는 컨셉을 활용해 오프라인 매장으로 활발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배달의 민족 광고인데요. 땡땡땡도 우리 민족이었어 라는 광고 모두 본 적 있으시죠? 배달의 민족은 우리가 배달을 통해 한 민족이다 라는 컨셉으로 다양한 광고를 제작했습니다. 네, 한번 광고 시청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들은 스탑모션처럼 보여서 나중에 링크로 남겨드릴게요.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 외에도 이케아는 밀라노 국제기구 박람회에서 부스를 여는 대신 브랜드 가구로 이동식 화장실을 꾸며서 브랜드의 컨셉을 전달했고 평범한 카페가 아닌 감성 카페, 방탈출 카페처럼 컨셉을 가진 카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컨셉을 연출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컨셉의 등장 배경은 SNS가 활성화되면서 더욱 강조됩니다. 갬성 사진이 유행하게 되면서 한강에 갔을 때도 여행을 갔을 때도 포토존을 찾아다니며 SNS 업로드를 위한 사진을 촬영하게 됐죠. 이처럼 SNS를 시작으로 기존에는 기업의 영역이었던 컨셉이 개인에게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한국트렌드연구소 김경훈 소장은 감성이 보편적인 정서라면 갬성은 각자에게 특화된 정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기업만 캐릭터로 컨셉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 모두가 컨셉을 갖게 된 것입니다.
SNS로 시작한 사진은 더 나아가 스튜디오까지 확장됩니다. 시연하다와 같이 프로필을 촬영하는 스튜디오부터 우정사진을 촬영하는 셀프 스튜디오까지 개인 프로필을 촬영하는 스튜디오가 증가한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학교 앞 대면거리를 가본 적이 있나요? 오랜만에 학교 앞을 갔는데 인생 네컷과 셀프 스튜디오 같은 곳들이 엄청 생겼더라고요. 이는 물론 최근인 2021년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2019년 이전부터 꾸준히 성장해온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를 알 수 있는 건 바로 비주얼 전시회인데요. 순수 예술 전시회가 아닌 인생샷을 위한 전시회가 등장한 것입니다. 티몬에 따르면 2018년 7월 1일부터 24일까지 비주얼 전시 매출이 2017년에 비해 644% 증가했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 이후로도 꾸준히 비주얼 전시회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봐서 SNS가 전시회 트렌드를 바꿨다라는 티몬의 말이 더욱 와닿습니다. 단순하더라도 컨셉은 중요합니다. 캐장콘처럼 단순하고 얼핏 보면 성의 없어 보이지만 직설적인 표현의 이모티콘이 유행했습니다. 또 LG 빡치게 하는 노래라는 빅픽 방송의 광고는 1분 30초 길이의 영상에서 단 20초 정도 제품이 등장하지만 이 광고는 온라인에서 그야말로 대박을 쳤습니다. 이후 LG 생활건강의 2018년 1분기 PG 세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0%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단순하더라도 컨셉의 중요성은 꾸준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포마켓인데요. 아마 용어가 생소해서 그렇지 아마 다들 아는 개념일 거라 생각합니다. 세포마켓이라는 용어는 유통이 세포 단위로 분화했다는 것에서 시작한 용어로 1인 사업자와 1인 크리에이터들의 존재감이 커진 시장을 의미합니다. 1인에서 시작했지만 대형 유통기업이나 방송사들과 협업할 정도로 존재감이 커진 것이죠. 세포마켓의 등장 배경은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투잡 열풍이 불기 시작했고 보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교사, 그 중에서도 초등교사가 래퍼로 유명 유튜버가 되면서 일명 세포마켓과 투잡 열풍에 더욱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 연예인들도 유튜버로 투잡을 시작하게 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세포마켓의 특징은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 유통된다는 것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소비자와의 소통이 빠르다는 게 장점입니다. 판매 영역에 제약이 없고 영상 광고로 부가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도 아주 큰 장점 중 하나이죠. 무엇보다도 소비자와의 신뢰가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슈퍼마켓은 더욱 성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버들을 시작으로 세포마켓은 개인 SNS를 넘어 공중파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이사벨 콜라보, 한결, 코스알엑스 콜라보, 조매력, 필라 콜라보, 방망래 할머니, 서브웨이처럼 기업과 세포마켓 간의 다양한 콜라보도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인지도가 쌓임에 따라 크리에이터가 팝업 스토어를 진출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뉴트로입니다. 기성세대가 노스텔지어의 가치를 담아 레트로를 향유한다면 뉴트로는 과거의 경험이 없는 젊은 세대가 디지털 세대의 도구를 활용하여 재해석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향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성세대가 레트로를 통해 향수를 느낀다면 뉴트로는 신상품처럼 새로운 문화가 되는 것이죠. 이를 주도하는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로 IT에 능통한 디지털 세대입니다. 뉴트로에 끌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감을 지워주고 검증된 과거를 통해 안정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히 뉴트로의 경우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 주는 즐거움에 있어서 더욱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뉴트로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헤리티지입니다. 브랜드가 오랫동안 구축해온 가치, 역사, 전통을 시각적으로 복각하여 구매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죠. 진로이즈백은 출시 7개월 만에 1억 병 이상의 판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불완전함이 갖는 미학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모자라고 불완전함의 매력을 느끼고 빅로고, 선명한 색감, 스포티브 룩 같은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된 것이죠. 필라가 1990년대에 출시했던 디자인을 재해석해 내놓은 운동화는 1000만 켤레 이상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뉴트로의 또 다른 예시는 바로 온라인 탑골공원입니다. 과거 음악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는 채널의 구독자가 갑작스럽게 증가하기도 하고 과거의 영상들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등장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전 연령을 묶을 수 있는 과거의 음악을 통해 세대의 교집합을 형성하며 뉴트로는 2019년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화제성을 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브이로거는 누구이고 다른 유튜버와의 차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인 크리에이터나 사업자 경험이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말해주지 다들. 네. 혹시 공유해 주실 분? 일단 저 먼저, 저기, 다은님. 일단 발표 너무 재밌게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저 처음 학회해보는, 네, 약간 이 정도 퀄리티로 해야 되는구나. 네, 느껴서, 네, 너무, 네, 너무 신기했고요. 저는 뭐 1인 사업자 경험이나 크리에이터 경험은 없어서 그냥 제일 좋아하는 유튜버랑 그 유튜버가 다른 유튜버들이랑 어떻게 다른지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겨울서점이라는 북튜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뭔가 다른 북튜버들은 내용 전달에 급급하거나 책을 읽지 않아도 책을 읽은 것처럼 행동할 수 있게끔 뭔가 정보 전달에 이제 주안점을 두는 편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겨울서점이라는 북튜버는 굉장히 컨셉을 확실히 잡은 북튜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책에 대해서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책을 읽고 어떻게 느꼈고 그런 감상 위주로 말을 해서 굉장히 덕후층을 잘 건드린 유튜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차별점인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들 혹시 경험이나 자신의 유튜버를 공유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저는 유튜브 말고 1인 사업자로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빈티지샵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을 선택한 이유가 아무래도 제가 파는 옷들이 인스타그램의 주요한 뭐라 해야 되지? 인스타그램에서 주로 10대, 20대들이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플랫폼을 선택을 하기도 했고 약간 제가 그리고 또 아까 예진님이 발표하실 때 그냥 투잡 개념으로 한다고 그렇게 하셔서 저도 알바 같은 돈벌이를 따로 그냥 투잡 느낌으로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 경험을 공유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2020년으로 넘어가서 작년부터 이제 2021년 지금까지 넘어오는 시간에서 과연 또 어떤 트렌드가 유행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맨 처음은 이제 멀티 페르소나와 부키입니다. 페르소나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페르소나는 바로 그리스 어원의 가면을 뜻하는 말로 외적 인격, 가면을 쓴 인격을 뜻합니다. 영화에서도 종종 영화 감독의 자신의 분신이나 특정한 상징을 표현하는 배우도 이 페르소나라고 지칭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진에 보이는 이제 봉준호 감독의 페르소나를 송강호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신의 분신을 뜻하는 말이 페르소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일반 사람들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본인의 정체성 모드를 전환을 하는 그런 멀티 페르소나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한 소셜미디어에서도 여러 계정을 생성하는 것처럼 다양한 분리된 정체성을 가지면서 나 자신이 myself가 아닌 myself, 즉 멀티 페르소나라는 문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숨 좀 쉬고 시작할게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한 사람 안에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는 멀티 페르소나 혹은 부 캐릭터에 대한 시작은 1970년대 한국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1970년대에는 이제 국가가 성장하는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나보다는 집단적이, 즉 그 직장이나 가족이 우선시 되었는데 이렇게 세계 금융이 IMF를 겪고 나서는 집단적 이익보다는 내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사상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래의 성공보다는 나의 지금 당장의 행복이 중요해졌고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이 새로운 가치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일 영역과 일 밖의 영역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수단이 필요했는데요. 그게 바로 멀티 페르소나 그리고 부캐입니다. 그래서 부캐가 무엇이냐 하면 부캐릭터의 준말로 본인이 온 힘을 다해 키우는 캐릭터가 아닌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부수적으로 키우는 두 번째 캐릭터입니다. 한국 연예계에서 이제 이런 부캐라는 아이디어가 처음 등장한 것이 바로 마미손, 즉 얘 누구지? 레드크라운인데요. 근데 그가 이제 마미손으로 첫 등장을 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생소하다라는 그런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반응 함께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유재석이 이런 부캐 열풍을 불어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본캐는 모두가 아는 국민 MC 유재석인데요. 그는 이를 거쳐서 트로트 가수 유산슬, 그리고 하프 연주자 유르페우스 등 자신의 다양한 정체성을 한 캐릭터로 만들어서 여러 캐릭터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부캐의 특징은 이제 본캐와 다른 독립 캐릭터로 인정된다는 것인데요. 기존과는 다른 재미나 서사를 제공하면서 기존의 연예인은 기존의 이미지를 소비하지 않고도 새로운 이미지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긍정적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연예인을 넘어서 기업조차 자신의 부캐를 생성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무슨 외국 브랜드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꽃게랑입니다. 그래서 이 빙그레에서 이 꽃게랑을 패션 브랜드, 약간 고급 패션 브랜드로 탈바꿈하면서 이런 재밌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긍정적인 부분 외에도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이 기사를 읽어보시면 하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방송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부캐를 보면 대부분 인지도 높은 방송인이다. 기본적으로 탄탄한 인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누구나 자신만의 부캐를 만들고 행동할 수는 있지만 본캐의 단단한 기반 없이는 부캐의 생명력을 이어나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문제 외에도 이 캐릭터 있잖아요. 그 자신의 부캐를 어디까지 독립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도 존재합니다. 특히 작년 MBC 연예대상에서 유재석이 유산슬로서 이제 남자 신인상을 수여를 했는데 사실 터놓고 보면 이는 다른 사람의 신인상 수여 기회를 박탈한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요. 그러나 반대로 이제 관계자가 아니다. 유산슬은 이 수여 조건에 적합하였고 그로 인해 이제 유산슬로서 신인상을 수여하게 된 거다라는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연예계에서 이제 본캐 A 그리고 부캐 B를 분리해서 활동을 한다면 본캐의 기반이나 부캐의 스토리텔링, 즉 배경도 본캐와 분리되어 있어야 사람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독립 주체에 대한 인정에 대한 문제도 끊임없이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캐에 대한 의견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내 손가락. 네. 혹시 있으신가요? 이 부캐라는 그런 설정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도 있으실 수 있는데 혹시 의견 있으신 분 있으면 의견? 제가 말씀해도 될까요? 네네. 저는 근데 부캐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냥 언어적 캐릭터가 다른 캐릭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동일 인물인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원래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 본인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쨌든 동일 인물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 분리될 수 있는 그런 객체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약간 이런 국회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일회성? 약간, 네. 그렇게 그치지 않는 트렌드가 아닌가. 해도 될까요? 네네. 저는 아까 유재석님 같이 약간 연예인분들은 국회가 뭐 조금 정말 국회와 국회가 이렇게 분리된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스타에서 부계정을 되게 여러 개 파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강아지나 아니면 음식이랑 그다음에 원래 제 본계정이랑 아니면 친구들이랑 쓰는 계정 이렇게 막 4가지로 나눠지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4가지로 나누니까 뭔가 저가 정말 좋아하고 뭔가 진짜 뭔가 친구들이랑 소통도 더 다양한 무대에서 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저는 뭐 부계정? 약간 이런 건 되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약간 그 본 계정이랑 이제 분리를 하면서 좀 이 계정에는 이런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고 여기에는 뭐 다른 이제 뭐 같이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약간 분리하는 게 정말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저도 될까요? 네네. 네, 저도 그 부캐릭터라는 개념은 되게 신선하고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이제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으면 그 연예인의 단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좀 더 입체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신선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아까 유재석님이 이제 신인상을 수상하신 건 방금 처음 말하는 거예요. 네, 이제 신문에서 인용해 오신 것처럼 유재석이라는 그 기본 유명세를 딛고 성공한 부캐릭터이기 때문에 신인상을 수상하는 거는 약간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것만 바라보고 뭔가 열심히 노력해온 진짜 신인들이 있을 텐데 그걸 유재석이 받는 거는 조금 논란이 충분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찾아보면서 물론 부캐릭터 가지고 이렇게 노는 건 좋은데 이렇게까지? 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따로 없으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방송사 전문 기획 채널 및 컨텐츠입니다. 이 유행의 시작은 사실 저희가 모두 아는 2018년에 시작된 스튜디오 룰루랄라의 왓서맨인데요. 사실 진짜 시작은 이제 2017년 사서고생 왓서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제 왓서맨의 채널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인기 비결은 박준영 특유의 그런 입담과 고퀄리티 편집 및 제작인데요. 기존의 스튜디오 롤랄라에서도 이제 방송국스러운 편집을 보여주긴 했지만 실제 이제 따로 왓썸맨 독립 채널을 운영하면서 콘텐츠 아이템 면에서나 뭐 제작 면에서나 더욱 전문적이고 완성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왓썸맨 이후로 저희가 흔히 아는 워크맨, 내고왕 그리고 저는 이제 제시의 쇼터뷰를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만들어진 채널, 전문적인 채널이 많이 생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유행을 단순히 보자면 기존 TV 시청자가 영상 시청 매체를 이제 인터넷으로 옮겨가면서 기존 제작자들도 이제 고집을 잠시 부리다가 옮겨간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전문 기획 채널의
크게 아까 말했듯이 두 가지입니다. 바로 전문가의 손길로 만들어진 고퀄리티 기획 촬영 편집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 매체의 제약에서 벗어난 아이디어 실행입니다. 이제 원래 이제 기존의 매체 있잖아요. TV에서는 제작 시간, 예산, 심의 규정 등 제약이 되게 많았는데요. 이제 유튜브로 옮겨가면서 이 제약에서 벗어나 편하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비속어를 썼을 때 살짝 적절한 필터링을 써서 드립을 칠 수 있는 것이 이제 MZ세대를 사로잡은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커피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전문 채널 개설의 영향으로 고퀄리티 제작의 전반적인 제작 퀄리티가 상승했고요. 주제도 이제 원래는 막 브이로그 뭐 이런 거, 뭐 정보성 콘텐츠 이런 거에서 그치지 않고 예능, 웹드라마, 토크쇼 등 다양한 이제 뭐라고 해야죠? 클래식 포맷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20년 가장 핫했던 콘텐츠는 가짜 사나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피지컬 갤러리와 무사트라는 곳에서 이제 제작한 프로그램인데요. 해군 특수부대 훈련 과정을 체험하는 모습을 담은 약간 진짜 사나이 패러디한 진지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콘텐츠가 공개되면서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는데요. 방송에서도 언급될 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이제 더 나아가서 원래 CGV 개봉을 앞두려고 했는데 사건이 터져서 아예 무마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는 일반인들이 워크맨이나 내고왕 같은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전문적인 퀄리티로 만든 그런 영상들이 별로 없긴 한데요. 영상 퀄리티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렇게 이 트렌드는 현재도 많이 소비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소비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숏폼 콘텐츠입니다. 여기서 언급할 숏폼 콘텐츠는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릴스와 같은 SNS형 숏폼 콘텐츠입니다. 이 트렌드는 이전 트렌드와 같이 기본적으로 MZ세대의 콘텐츠 소비 습관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콘텐츠를 TV가 아닌 모바일로 소비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장소에 제약 없이 소비를 할 수 있는데 이 와중에 이제 콘텐츠의 소비의 폭이 넓어지면서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재밌는 콘텐츠를 최대한 많이 즐길 수 있는 이제 효율적인 콘텐츠 소비를 중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숏폼 콘텐츠의 특징은 누구나 공감되고 쉽게 따라할 수 있다. 필요한 정보만 쏙쏙 들어가 있다. 그리고 누구나 공감 가능한 내용이다. 라는 게 이 숏폼 콘텐츠의 특징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숏폼 콘텐츠를 만들 때 즉각 반응성과 적은 노동력이 주 매력입니다. 그래서 이 숏폼 콘텐츠의 영향으로 이제는 전체 광고의 한 73%가 2분 이하 숏폼 영상이고요.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이제 숏폼 오리지널 콘텐츠, 예를 들어서 영어 줄임말 같은 비즈니스 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기본 막 60분 이상으로 편성되는 그런 예능들조차 이제 좀 짧게 가자 하는 형식으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잘 아는 국내 대표 사례는 바로 아무노래 챌린지인데요. 국내 숏폼 첫 히트 사례라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챌린지가 더 유행하게 된 이유는 이제 쉬운 안무 그리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것이 유행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 이후로 많은 가수들이 이런 챌린지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그런 홍보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틱톡을 소생시킨 세계 1위 팔로워를 가진 틱토커 찰리 다멜리오입니다. 시작부터 그녀의 주 영상은 댄스
화제였는데요. 특히 다음 영상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이 레네게이드 챌린지는 정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그녀의 매력 포인트고 그녀가 이제 일반인, 즉 노멀 피플의 이상향을 대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일반인의 이상향을 대표한다는 것이 그녀의 주 매력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자, 보일까요? 잘 안 보이네요. 그냥 네, 나중에 제가 틱톡 그 링크 남겨줄게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앞서 말한 찰리의 레네게이드와 세이소 챌린지 영상을 한번 보려고 했는데 못 봤는데요. 아무튼 이런 그녀의 파워풀한 춤과 매력이 그녀를 이제 1위 틱톡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네, 다음은 현재 콘텐츠 시장의 대세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구독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멜론이나 지니, 애플뮤직 이런 음악 스트리밍 어플이 생활의 필수품이 됐죠. 옛날처럼 음원 파일을 다운받아서 mp3에 넣고 들으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혹시 넷플릭스나 티빙, 왓챠 같은 OTT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으신 분 계신가요? 한 번이라도 다 이용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를 그렇게 많이 즐기진 않아서 많이 이용하진 않아요. 넷플릭스만 딱 이용을 하는데 대신 크리에이터들이 자기들이 창작해내는 영상들을 엄청 많이 소비하는 편이라서 유튜브 프리미엄을 결제를 했죠.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맨날 사용하는 멜론, 지니,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독 콘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독 콘텐츠를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약간 경제적인 관점에서 기존의 경제관념과 새롭게 등장한 구독 경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한 2010년 전까지라고 하네요. 약간 수요와 공급이라고 해야 되나? 필요하면 사서 쓰는 거 그런 것들을 소유경제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소유경제라면 말 그대로 소유를 하는 거죠.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사서 내 걸로 만들어서 그걸 영구적으로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항상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특별한 날을 위해서 특별한 공간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공간을 완전히 사버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2010년에 스마트폰 보급이랑 같이 시작해서 빠르게 확산된 개념이 바로 공유경제입니다. 말 그대로 이미 만들어진 제품이나 서비스, 공간 그런 것들을 여럿이서 공유해서 사용하는 보다 협력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자주 이용하는 에어비앤비 아니면 뭐 렌트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린카, 소카 이런 게 대표적이죠. 근데 소유경제 개념이랑 공유경제 개념이랑 둘 중 하나가 완전 시장의 대세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서로서로 부족한 거를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소유와 공유의 경계선이 좀 명확한 느낌이죠. 어떤 거는 우리가 소유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어떤 거는 공유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구독경제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그 경계선이 굉장히 많이 희미해졌고 말 그대로 구독경제가 대세가 됐다고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구독경제는 일정한 이용 기간만큼 물건을 사용하는 비용을, 서비스를 사용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새로운 소비 개념인데요. 기존의 공유경제 관점에서는 정말 어려웠던 것들도 획기적으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아침마다 반찬을 구독한다든지 정기적으로 뭐 스팀에서 게임을 구독해서 매달 새로운 걸 즐길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출퇴근길에 나만을 위한 자동차나 자전거 그런 거를 한 달 아니면 몇 개월 단위로 구독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명품을 구독해주는 서비스도 있어요. 좀 돈을 내고 빌리는. 어쨌든 간에 기존의 약간은 단편적인 공유경제와 소유경제의 세계에서는 꿈꿀 수 없던 것들이 일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경제학적인 내용을 얘기한 이유는 결국 콘텐츠 시장도 재화경제처럼 점점 구독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콘텐츠가 눈에 보이는 게 주로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구독이라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콘텐츠가 정말 많죠. 크리에이터들의 영상부터 해서 진짜 맨날 나오는 음악, 뭐 웹툰, 드라마, 영화, 사진 뭐 진짜 많은데 이렇게 콘텐츠가 좀 과하게 풍요롭잖아요. 우리가 뭘 봐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점점 나한테 맞는 콘텐츠를 찾는다는 게 어려워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의 구독 모델이 뜨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남들이 구독하는 것만 따라서 구독하고 보기만 해도 어느 정도 재미가 보장이 되고 좀 트렌디함이 보장이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주로 구독하는 콘텐츠들이 어느 정도의 검증을 끝냈다는 의미도 되고요. 한 달에 10,000원만 내면 재밌는 드라마들 넷플릭스에서 선택해서 무제한으로 볼 수 있죠.
또 최신 노래들이나 나한테 맞는 맞춤형 노래 그런 것들도 플루에서 뭐 한 달에 얼마 내면 들을 수 있고요. 윌리의 서재 같은 걸 이용해서 책을 빌려보는 거 완전 대세가 됐고, 퍼블리나 캐릿에서 개인이나 아니면 단체가 만든 이런저런 좀 고퀄리티의 콘텐츠 저작물을 구독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옛날처럼 어디서 다운받아서 내가 소장을 해서 소유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전적으로 빌려서 진짜 일정 기간 동안만 빌려서 구독한다 이런 개념으로 변해간다는 걸 여러분들도 진짜 몸으로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거를 구독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넣어봤는데요. 한번 일단 이거 보실게요. 보기 전에 구독 콘텐츠를 우리가 진짜 만들기 쉽다고 생각한 이유가 어떤 걸 만든 다음에 그 구독이라는 개념만 입히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우리 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트렌디한 콘텐츠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대신 그 구독자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좀 그 품질에 신경을 써야겠죠. 스티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스티비.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우리가 그냥 뉴스레터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예요. 해가지고 팔로워가 생기면 그 사람들한테 뭐 정기적으로 메일도 보내주고 그런 서비스고요. 우리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뭐 콘텐츠 학회니까 월간 콘텐츠 정리, 뭐 이번 달에 이슈 막 그런 것들을 문서로 만들어서 희망하는 구독자들한테 공유를 해줄 수 있겠죠. 이런 프로젝트도 제가 생각을 해봤고, 저희가 사전에 구독자들의 선호도 조사를 해서 맞춤형 영상이나 맞춤형 드라마 추천 서비스 이런 것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저희가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가 아니라 다른 걸 추천하는 그런 서비스는 약간 이제 인공지능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경쟁력이 좀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아니면 스티비를 쓰지 않아도 뭐 우리가 구글 폼으로 사람들 메일 주소를 받아가지고 진짜 손수 수제작으로 뭐 메일을 보내준다든지 그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구독 콘텐츠를 만약 여러분들이 만들 기회가 있다면 어떤 거를 만들고 싶으신지 자유롭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 바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연님 없나요? 저요? 아니면 자기가 이제 구독하는 서비스 중에 이거는 진짜 돈값한다 라는 그런 게 있나요? 네. 구독하고 있는 게 네. 유튜브 프리미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유튜브 프리미엄이 그 유튜브 뮤직이랑 연동돼가지고 그게 엄청 되게 좋아요. 광고도 안 나오고 제가 구독한 것 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게 유튜브 프리미엄이고 넷플릭스도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는 좀 제가 자주 안 봐가지고 네. 근데 여럿이서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뭐 괜찮다 이 정도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포토샵 어도비 그것도 구독을 하는데 사실 필요할 때만 쓰다 보니까 한 달마다 나가는 돈이 되게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는 유튜브 프리미엄이에요. 혹시 어도비를 돈을 내고 쓰시나요? 네, 돈을 안 낼 수가 있나요? 아니 학교에서 제공해 주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최근에 알아가지고 신청했어요. 얘기 안 했죠. 저도 유튜브 프리미엄을 제일 뽕을 뽑고 있는데요. 약간 그냥 평생 유튜브의 노예가 될 것 같아요. 네, 절대 안 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티빙도 되게 재밌게 잘 쓰고 있는데, 티빙에 저는 신서유기랑 강식당이랑 그리고 이번에 여고 출입반이 나왔거든요. 여고 출입반 재밌으니까 다들 많이 봐주세요. 정도요? 네. 이어서 할까요? 네, 그럼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언택트 콘텐츠와 실감형 콘텐츠, 즉 VR 그리고 AR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요즘 들어서 특히 2020년 작년부터 언택트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렸죠. 뭐 수업도 언택트고 뭐 공연도 언택트고 당연히 코로나19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콘텐츠라는 게 사람들이랑 대면해야만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혼자서 즐기는 게 많죠.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로, TV로 그렇게 즐기는 경우가 더 많죠.
하지만 반드시 콘텐츠 중에서 그 현장에서 즐겨야만 하는 콘텐츠들도 있는데 공연이나 전시회, 스포츠 이런 것들을 비대면으로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개념이 언택트 콘텐츠의 개념입니다. 네, 대표적인 게 온라인 콘서트라고 할 수 있는데 작년부터 방구석에서 즐기는 BTS 콘서트라고 해서 방방콘, 그리고 네이버에서 또 비슷한 거죠. 방구석에서 즐기는 콘서트죠. 네이버의 비욘드 라이브. 특히 비욘드 라이브는 뒤에서 설명하게 될 실감형 콘텐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현장감을 좀 획기적인 수준으로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비단 그런 공연이나 전시회 그런 거 말고도 집에서 트레이너의 PT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코치와라는 서비스도 요즘 온라인에서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코치와 어플인데. 네, 하지만 컨택을 즐겨야 하는 콘텐츠를 언택트로 즐긴다면 그 현장감이나 뭐 생동감 그런 거를 좀 몸으로 느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작은 화면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쪽에서는 VR, AR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비욘드 라이브의 경우가 그런 건데 지금 영상은 좀 끊기니까 이 주소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면 되게 신기해요. 슈퍼주니어가 하는 건데 약간 이질감은 있거든요. 이질감은 있는데 그래도 엄청 신기하다. 진짜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그런 느낌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네, 그렇게 슈퍼주니어가 있고 슈퍼주니어 옆에 좀 보조하는 그런 텍스처를 넣는 것, 그러니까 현실을 좀 추가적으로 보여주는 걸 증강현실 기술, AR 기술이라고 하고요. 포켓몬고 유행했었죠. 카메라로 어딜 비치면 거기서 뭐 누가 나타난다든지 그런 거. 그런 게 가장 대표적인 AR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VR 기술은 아예 없는 걸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슈퍼주니어 자체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냥 이것도 영상으로 보고 가려고 했는데 이것도 되게 신기한 건데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VR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없는 거를 만드는 거, AR은 있는 거에다가 좀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추가시켜서 좀 더 풍요로운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콘텐츠를 제작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응용하고 사용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VR 같은 경우는 없는 걸 만드는 거잖아요. 없는 걸 만드는 게 쉽지가 않겠죠. 뭐 영상으로 구현하는 거에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거는 좀 약간 우리랑은 뭐 거리가 멀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코딩이나 컴퓨터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쉽게 VR 콘텐츠를 좀 터치나 원터치로 좀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저희가 우리 수준에서 하기에는. 근데 AR, 증강현실 기술은 우리 같은 좀 노베이스 상태에서도 충분히 콘텐츠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HCP에서 나온 리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진을 기반으로 우리가 동영상과 사진과 그리고 위치 정보 그런 걸 기반으로 쉽게 합성을 해주는 그런 어플이 있어요. 이것도 영상으로 보면 진짜 좋은데 나중에 꼭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도비 에어로라는 프로그램이라 있는데 그건 좀 더 전문적으로 포토샵이랑 어도비 포토샵이랑 뭐 그런 걸 다 연계를 해가지고 진짜 실감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걸 이용해서 디자인된 어플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도 복잡한 언어를 외울 필요 없이 좀 직관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이거를 뭐 어떻게 활용할지 여러분이랑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저는 일단 우리가 만약 만든다면 우리 그 신입생들 분들 이 21학번 분들이 20학번 분들도 그럴 수도 있는데 약간 우리 학교 근처에 그런 거 탐방 같은 걸 못 했잖아요. 하나도 선배들이랑 밥도 못 먹고 제가 술도 못 먹고 그래가지고 막 공강 시간에 어디 가서 밥 먹지? 그런 게시물들도 되게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우리 학교 근처에서 뭐 밥집, 맛있는 밥집 맵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카메라로 갖다 대면 어떤 걸 파는지 뭐 추천은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서비스를 만들면 그냥 뭐 수익은 없겠지만 뭐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약간 좀 공익적으로. 저는 간단하게 그 인스타그램 필터 있잖아요. 그거 한번 이번 학기에 꼭 하나 정도는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쁜 걸로. 맞아. 그런 것도 있고 혹시 또 막 앞서 말한 AR이나 VR 기술 이용해가지고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지 한번 혹시 아이디어 있으시면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혹시 있으신가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묻지는 이게 사실 좀 많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주제라 가지고
일단 다음으로 넘어간 다음에 천천히 생각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 근데 이 VR, AR 콘텐츠는 뭐 좀 구독 경제나 그런 거랑 다르게 좀 한계점이 되게 많은 콘텐츠라고 여러 곳에서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비싼 제작 비용도 있겠고 이용하는데 드는 돈도 좀 쉽지 않죠. 그리고 VR은 그 기계가 없으면 사실 구현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많이 해요. AR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기계에 대한 거부감이라는 게 생각보다 커서 막 앞에다 기계를 끼고서 막 호우적거리는 거 보면 좀 솔직히 이게 이질적이잖아요, 많이. 그게 생각보다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은 제가 나중에 보내드리는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VR이 아직은 진짜 완성도가 너무 부족해요. 진짜 온라인 게임 수준도 안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진짜 몰입할 수 있을까? 그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이 코로나 시국이 끝나서 이제 대면이 좀 활성화되면 굳이 VR 콘서트를 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요. 뭐 그런 한계점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니치 콘텐츠라는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니치 콘텐츠라는 것도 그 마케팅 용어에서 파생이 됐는데요. 특정한 성격을 가진 소규모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또는 남이 아직 모르고 있는 좋은 곳 그리고 개척되지 않은 빈틈을 공략하는 전략. 그리고 그걸 점점 더 카테고리를 넓혀서 충성도를 유발하는 그런 마케팅 용어입니다. 약간 틈새 시장 저격 그리고 특이 취향 그런 느낌인데요. 당연히 콘텐츠 쪽에서도 점점 그 수요가 커지는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OTT 서비스를 들어가 보시면 진짜 별별 드라마나 영화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짧게 봤던 그랜드암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약간 학교물인데 학교물은 좀 성장하고 막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되게 어둡고 엔딩도 되게 이상하고 막 그런 좀 콘텐츠예요. 근데 저는 마음에 들었거든요, 되게. 이런 취향을 좀 공략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니치 콘텐츠가 정말 많다는 거, 이 OTT 서비스를 대표 사례로 들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봐도 우리가 모두가 맨날 다 실시간 급상승 동영상, 그리고 막 화제 동영상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 개인의 취향에 맞는 걸 찾아보게 되죠. 막 특정 좀 신기한 분야의 ASMR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강아지가 아니라 그냥 특이한 동물을 키우는 영상이라든지, 뭐 블랙박스 사고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니치 콘텐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이런 다양한 취향들을 잘 파악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 저격해서 재밌는 거를 생산해내는지가 앞으로 콘텐츠에서 특히 2021년 넘어서부터 더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콘텐츠를 구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개념은 프로슈머의 개념입니다. 프로슈머는 원래 있단 말이에요. 프로듀스랑 컨슈머를 합친 소비자이자 생산자라는 의미의 신조어인데요. 뭐 기존에는 블로그 체험단이나 아니면 짜파구리 그런 것처럼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신제품 출시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 콘텐츠 부분에서도 이렇게 소비자가 제작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한 BJ가 실시간 방송에서 시청자들의 채팅에 따라서 콘텐츠를 이어가는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화면 보이시나요? 여기서 꺼져가지고. 이렇게 먼저. 네, 뭐 채팅에 따라서 BJ들이 능동적으로 반응해가지고 막 그때그때 하는 콘텐츠를 바꾸기도 하고 그러죠, 대부분이. 그리고 틱톡에서 런칭했던 숏드라마 Do You Like Me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블랙미러 벤더스네치 이런 것처럼 시청자의 선택에 따라서 결말이 달라지는 거. Do You Like Me는 시청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말을 변형을 시켜줬고, 벤더스네치는 즉시 그 화면에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결말이 달라지는 그런 건데, 이런 거를 인터랙티브 콘텐츠라고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실시간 방송 같은 분야 외적으로도 이런 인터랙티브의 개념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되게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2020년 전후로 콘텐츠의 추세나 트렌드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알아봤고, 2021년에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건 그냥 말로 할게. 앞으로 2021년에는 뭐 어떤 콘텐츠 트렌드가 있고 그런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2021년 트렌드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이제 바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트렌드 하는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V 콘텐츠인데요.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그리고 바꾸게 될 콘텐츠 트렌드입니다. 코로나 장기화가 이어지면서 특히 이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뭐 클럽하우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게 V 콘텐츠입니다. 다음으로는 롤코 라이프인데요. 이제 이 롤코 라이프라는 게 짧은 유행에 우르르 몰려가서 참여하고 그 안에서 재미를 찾다가 또 우르르 다른 데로 넘어가는 그런 MZ세대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틱톡이나 이런 숏폼 콘텐츠에 많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취미를 찾고 좀 더 합법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운동 붐은 패션 성향부터 챌린지 인증샷까지 여러 이런 문화를 생성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셀프 레이블링입니다. 사람들이 또 코로나 때문에 심심해져가지고 자기를 정의하거나 소속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테스트를 많이 만들고 MBTI나 뭐 당신은 무슨 꽃인가요? 뭐 이런 테스트를 만들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특징에 따라 그룹을 묶거나 수식어로 부여하는 그런 테스트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코로나 시대에 자기가 이제 자아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현대인들이 많은데, 그런 찐 자아를 찾는 현대인의 갈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토론을 하면서 세미나를 마무리할 건데요. 코로나로 생긴 요즘 유행하는 대학생만의 문화나 트렌드가 있다면, 그리고 MZ세대의 특징과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이제 V 콘텐츠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또 어떤 콘텐츠 또는 문화 트렌드가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좀 그런, 이 코로나로 인해 생긴 그런 콘텐츠 트렌드 혹은 문화 트렌드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저는 코로나 때문에 자기만의 시간이 많아지면서 개인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하는 프로젝트 100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같은 운동이나 마음 정리, 뭐 취미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매일 인증을 하고 돈을 돌려받고 환급받는 그런 시스템인데, 개인 관리에 조금 의지가 부족하거나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이런 새로운 플랫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자기 관리도 남들과 같이 하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네, 맞아요. 약간 그 운동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사람들이 계정을 파서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함께 운동하는 사람만 약간 모아서 뭐 러닝을 가거나 뭐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좀 커진 것 같아요.